안녕. 면접 날짜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쌤이 훨씬 더 일찍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면접 학원 다니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화제 분야에 대한 부분들은 올려져 있는 자료로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준비하는 것들이 또 필요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먼저 준비를 하되 샘 말도 살짝 이제 기억하면서, 이게 이제 연상 또는 유추 학습에 가까운 부분이거든. 그래서 완벽하게 소방을 다 아는 사람들은 절대 없어.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 전문가인 소방관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부분이지. 지금부터 알아볼 지금 이제 면접 자료에 대한 10번입니다. 10번은 우리가 표준 작전 절차라고 하지만 어디서 났냐면 이제 우리가 전술교재, 그러니까 소방학교 가서 배우게 되는 부분에서 이런 화재에 대한 특성들이 있는 거지. 그 특성들을 잘 파악해서 이 이제 최적에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소화 진압을 하자, 이런 형태에 대한 취지인 거지. 이해하겠지? 1페이지입니다. 먼저 한번 펴고, 1페이지는 건축물을 하는데, 건축물은 용도, 뭐 규모, 그리고 이제 내장 또는 이제 뭐 구조 다 이렇게 달라져. 그렇다 보니까 질문자에 대한 질문을 잘 알아야 돼. 자, 다음 중 방화 구조다, 목조 구조다, 목재다, 또는 내화 구조다, 아니 철근 콘크리트다, 뭐 이렇게 다양성 있게 말을 할 거야. 그럼 그 구조의 특징에 이제 밑밥을 깔고 가는 거거든. 어떻다. 이런 구조는 화재 전파가 느려지니까 제실자에 대한 피난을 먼저 탈출시키겠다. 또는 목조 같은 경우는 화재 전파가 더 크다. 그러니까 조속히 예방 차원에서 더 효과적으로 하겠다. 내화 구조는 어떻게 하겠다. 시간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되기 전에 먼저 화재 특성을 알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 부분들을 키를 잡아가지고 연습해 가길 바래. 1페이지 한번 보자. 일반 건물이지, 일반 건물. 자료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쌤한테 카톡을 주면, 그러면 쌤이 이 자료 이제 필요한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자유롭게 좀 나눠주는 거지. 쌤이 가르친 친구들도 엄청 이제 중요해서 먼저 합격시켜주고 싶어. 그런데 이제 쌤은 이제 그 가르칠 때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이 면접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 개개인의 능력도 많이 중요하고, 그리고 자료를 먼저 받아가지고 보는 친구들도 많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면접 부분들은 자기가 많이 해보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쌤이 이제 이렇게 이리 와,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서 한번 보는 것도 필요하니까 같이 한번 보자고. 1페이지다. 이 자료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보면 뭐니? 1페이지에 일반 건축물. 일반 건축물은 크게 뭐 문제 없는 건 아니지. 일반 건축물. 아파트는 아파트이면서 두 가지를 아파트인데 고층 건축물인 거, 또는 아파트인데 노후돼 있는 거, 이 두 가지를 분류해서 보는 게 중요해. 아파트인데 노후돼 있으면 자동 소화 설비가 없어. 옛날 건물, 그러니까 더 소규모. 그래서 과거에 보면 16층 이상에만 스프링클러 달려 있었거든. 그러니까 16층 이하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불 꺼? 안 되지, 안 되지. 그렇다 보니까 예방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최근에 노후된 아파트의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는 거기다가 스프링클러가 없는 곳에서 좀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피해 사고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거기 보면 옥내 소화전하고 스프링클러 적절히 이용해라. 없을 수는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리고 주택은 저층 건물하고 달리 인접돼 있는 부분들, 그지? 저층 건물로 다른 건물에 인접돼 있더라 하는 거. 노벽돌조다. 그래서 화재 발생한 분기울에 있더라. 주택 같은 경우에는 생활용품 자체가 이제 이게 하중이 높아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유독가스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천연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연소 측면에서는 좋은 건 아니야. 대표적인 예가 이제 뭐 가죽으로 되어 있다든지 목재가 집에 많다든지 이런 것들은 유독가스가 엄청 많이 나와. 그지?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질소 산화물들 자체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게 많이 피해를 입고 죽는 거지. 그런 부분도 다 이해해서 보면 되겠고, 지하층. 아마 이제 여러분도 소방관이 이제 곧 될 테지만, 소방관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이제 리스크, 위험성을 안고 가야 되는 부분들은 고층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심층화되어 있는 거, 지하층인 거, 지하구, 공동구 또는 터널, 도심지 터널. 끔찍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도로 터널 딱 나왔네. 도로 터널에 대한 대응들 부분들 한번 보면, 그치?
사고 위험 요소에 대한 부분들은 폐쇄 공간이면서 개방이잖아, 터널은. 그래서 쌤도 이제 공부하고 자료 조사를 이렇게 하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 이건 이제 개방되어 있는 공간인데 밀폐성의 위험성은 온갖 걸 다 가지고 있구나. 지하가 위험한 이유는 약간 불안전 연소를 한다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시작점에서는 깔고 가고, 그 다음에 진짜 위험한 것들은 추결이야. 열이 방열돼서 어디로 퍼져나가는 형태로 식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열이 고여. 열이. 단열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2차, 3차 피해가 되는 거지. 지금 보면 방리도 되고, 방리는 이제 껍질이 벗겨지는 콘크리트 이제 외벽이 박락되든지 탈락되는 거. 그 다음에 복사 현상으로 이루어질 거다. 그 다음에 연소 확산 우려가 있는 범위 내에서 차량들로 인한 피해들이 훨씬 크지. LPG, LNG, 위험물 저장 탱크, 뭐 최근에 나왔던 건 전기차 또는 수소 연료차 이런 것들. 그리고 탈출의 핵심은 뭡니까? 라고 하면 화재가 발생했어. 이 화재 때 연기가 나잖아. 그럼 연기가 나는 것들 막 도망가야 되는데 화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피난 방향으로 이렇게 가.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밀어주면서 이 제실자는 탈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런데 화재가 커. 그럼 이렇게 더 연기가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옆길, 이 부분이, 이걸 이제 뭐냐면 임계풍속이라고 부르거든. 왜냐면 이제 이 연기가 생기는 걸 밀어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제실자가 탈출하는 것들을 막을 때 이렇게 연기가 오는 거야. 연기 너무 많이 오니까 요 임계풍속을 밀고 넘어가는 거지. 얘를 백레이어링, 역류층이라고 얘기해.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세 가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터널에서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 공조 설비라고 해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서 유지를 하고 있거든. 그런데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 피해를 야기시킬 때까지 생기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바람을 계속 집어넣어줘. 그 형태를 임계풍속이라 불러. 임계풍속을 초월한 만큼 연기가 확대되는 거, 그걸 백레이어링, 역류 현상이라 부르는 거지. 여기까지만 좀 알고 가면 되게 잘하는 사람쯤 될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나와있다. 사고 원인 세 번째 점에 역기류 생긴다. 현장 절차를 딱 봤더니 뭐 하면 좋겠어? 교통 통제하세요. 포하세요. 그지? 그 다음에 전력선 있는 것들 어떻게 처리하세요. 가설 건축물 있는 것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점은 재현 설비. 그지? 배수로를 통해서 유독 확산 물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요것들을 이제 어떻게 짐유정이라든지 지부 설비로 정리하세요. 등등 나와 있는 거지. 알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터널 화재는 소화진압 대책이 있다고 보는 것들이 힘들어. 그래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하면 유지 관리가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터널이 물 분무를 설치하는 형태는 우리 이제 시설법상에는 없지만 이제 도로 터널에 관련되어 있는 관리 지침이라는 게 있어. 행정안전부령처럼 돼 있는 곳에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3,000m, 3km 정도 이상부터는 물 분무 설비를 설치하기 의무화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금속화재지. 금속화재는 뭡니까? 라고 하면 금속화재는 최근에 많이 떴잖아. 그치? 금수성 물질이라고 연결시키면 제일 편해. 그리고 최근에 아리셀이라든지 기타 등등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마그네슘에 관련되어 있는 나트륨 관련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 다 한번 보면 되겠어. 그치? 밑에 봤더니 현장 대응 절차는 뭡니까? 얘네들은 엄청 고열이거든. 그래서 가연성 물질, 인환성 물질을 없애는 부분들, 또 질식을 위한 부분들 넣고 금속별로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떤 금속이냐에 따라서 쌤이 한 10 몇 년 정도 됐는데 포항에 이제 대학교에서 나트륨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자연발화 실험을 하고 있었어. 이제 별동으로 되어 있는 곳이긴 했는데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점에 119 신고를 한 거야. 근데 119 출동하는 사람한테 신고 자가 잘된 거지. 여기 실험동에서 나트륨 자연발화 시험을 하다가 발화가 됐습니다. 만약에 그걸 모르고 그지 불났어요 했었으면 옥내수 화재는 만약에 털어 추수했었으면 그때는 이제 수리탄 이상 폭발력으로 했을 거라더라고. 그런데 그 소화진압 하는데 모래를 투척하는 방식을 썼거든. 그때 그래서 3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 잼 기록을 보니까 엄청 오래 걸려. 그래서 계속 투척하는 거야. 덮고 덮는 거거든. 보고 그 아래쪽에 보면 알칼리 토금속 금속화재에 대한 진압들 방법들, 그리고 이 지금 이 금속화재에 대한 소화진압물이 주로 주성분이 뭐냐 이런 것들 보는 거 한번 딱 봤으면 좋겠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4번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 대응. 우리나라 현행법상 건축
시설법 기준으로 보면 50층 이상을 초고층, 30층 이상을 고층, 소방시설법 기준으로 보면 11층 이상을 고층 건축물화 이렇게 해서 대책 마련이라든지 고민을 하게 되지. 여기 지금 초고층이다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화재 발생되는 건 똑같은데 초고층에 약간 뭐 리스크 보면 화재 하중이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 층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관계인 제실자가 탈출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폭이 넓지 커. 그래서 건축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일정 규모 이상 되면 뭐가 좀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 두 가지를 추가로 두는 거지. 피난용 승강기 하나. 피난용 승강기. 원래 화재 발생하면 승강기를 쓸 수가 없는데 피난용 승강기라고 해서 탈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피난 안전구역. 한 번에 사람이 직통계단, 즉 계단과 계단참을 가지고 만으로 지상층과 옥상층으로 탈출하기 쉽지 않잖아. 그래서 중간에 머무를 수 있는 층을 두는 거지. 30층까지는 중간층에서 5개층 상하에 두면 되고 그보다 3층 이상, 그렇죠? 50층 이상이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제 30층 이하는 2m로 둘 수 있는데 50층 이상은 절반에서 5개층 이내로 둘 수 있게 돼 있는 거거든. 생각해보면 탈출은 반드시 필요하나 그리고 조속히 할 수가 없으니까 완충, 완화 작용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두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런 부분들도 언급해주면 좋겠고 지금 나와 있는 것들에서 밑줄 치는 것들 보면 중기 위에 연기 발생은 어떻다? 상층부 연소 확대를 제일 많이 고민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일반 건물하고 고층 건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연도를 제일 먼저 잘 얘기해 주면 돼. 연도는 수직 공간의 연기 이동을 얘기하는데 수직 공간이 폐쇄되어 있으면 상관은 없어. 그런데 승강기, 출입문도 우리가 말하는 아예 밀폐가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방화문 안 달려 있더라. 그러면 계단실 쪽에 방화문이 열려 있더라. 그러면 연기가 계단실을 타고 막 올라가서 최상층에 있는 사람부터 죽는 거지. 그래서 고층 건축물의 위험성은 연도에서 찾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 그지?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고층 건축물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헬리포트라는 걸 두거든. 헬리포트는 11층 이상의 층수의 11층 이상 건축물, 11층 이상에 있는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헬리포트를 둬. 그런데 우리나라 도심지에 있는 그 건축물은 이제 몇 없다더라고. 그러니까 특히 해운대 쪽에 있는 고층 건축물은 돌풍으로 인해서 하강이 힘들다더라고. 그냥 이제 바구니 있잖아. 그걸로 해서 사람을 싣고 가거나 하는 이런 형태가 최선이라더라고. 그렇게 해서 봤더니 현장 대응 절차는 선착대장은 상황실로부터 어떻다라는 것도 보고, 그렇지? 화점층이 고층이면 불난층 2계층 이하에 내려가지고 진입층까지 올라가는 거. 그리고 인명구조, 그 밑에 점에 피난유도를 최우선으로 한다. 이런 거 보면 되겠지? 그리고 30층마다 서 있는 피난 안전구역. 그렇지? 그래서 진압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선착대장이 결정하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2개층 아래에서 어떻게 한 등등등등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작년에 기출 문제가 고가 사다리차를 활용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었는데 건축물의 특성과 그리고 이제 그 고가 사다리차에 대한 특성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지만 어떻게 하느냐 것들이 효율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줘라. 산림화재 매년 산불은 발생하고 발생되지 않는다는 가정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산림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재난관리의 주관기관이 산림청이고 우리는 지원활동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끌 수 있을까? 예방 관점을 가장 높게 봐야 되는데 한계는 분명히 있거든. 그럼 초동 조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생각해보면 산에 답이 있을 거야. 그치?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이제 나무 심기 운동을 앞으로 50년 이후를 보는 거니까 좀 더 다른 나무를 심고 활엽수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산의 일정 공간을 조성해서 물을 모아두는 거, 일정 공간마다 해서 뭐를 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산 자체가 이제 굉장히 가파르고 이런 게 아니거든. 그런데 그렇게 조성할 수 있는 형태에서는 예산을 잡아가지고 띄엄띄엄. 그 다음에 이제 발생 시에 소화 진압에 대한 장비에 과감한 투자. 우리나라에는 현재 아직까지 소방 진압용 비행기가 없습니다. 비행기가 없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제 말로는 두 대인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미군이 들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되게 큰 산불이 발생할 때 요청도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리원 형태는 이제 650톤, 650톤 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 엄청 경미한 거거든. 그래서 외국이 한 3,000톤 정도짜리를 쓰고 있다더라고. 그리고 헬기로는 10,000톤 이상으로 쓸 수 있는 걸로 내가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 한번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게 산불은 지리적인 영향이 가장 크고 환경적 영향이라는 것들은 그 이제 이렇게 심어져 있는 나무에 대한 그죠. 먼림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 그 나무에 대한 특성도 많이 보고 계절적 요인도 많고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약간 돌풍형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화재 확대가 엄청 빠르거든.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한번 보면 되겠어. 그렇게 해서 보고 인명보호 등등등. 그리고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산림의 산에 그지 절이 많잖아. 문화재가 같이 겸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산 쪽에 민가도 좀 많잖아.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약간 좀 풀어나가야 되는데 3분 이내에 풀어나가기 쉽지 않으니까 요약되는 요거로 해서 이거 이런 말은 산림화재와 연결시켜서 꼭 봐야지라고 생각될 것 같아요. 보고 6번이 차량입니다. 차량은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차량의 종류도 꽤 많죠. 차량이 차량 위치에 따라서 화재는 굉장히 달라지는 거고 차량이 주행 중일 때 길에 그럼 누구든지 와서 신고하고 불 끄고 가는 거 되고 그리고 충전소일 때 전기차 같은 경우에 그리고 주차되어 있지만 지하냐 아니면 타워 안에 집어넣느냐. 최근에는 이제 부산에서 주차 타워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그 타워 자체가 이제 전소되거든. 타워는 이제 골조상으로 보면 이제 이게 바람에 견딘다든지 지진에 어느 정도 견디는 부분은 존재하지만 외벽은 불연제로 만들 수가 없어. 이게 워낙 이제 그 공사비가 많이 들거든.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조사를 하러 몇 번 나가봤었는데, 아우, 이 진짜 불나면 다 타겠더라고. 거의 샌드위치 판넬 수준이야. 그지? 그래서 지금 우리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스프링클러 설치된 곳도 있고, 그죠? 이게 준비작동시 가스계를 설치된 곳도 있어. 그래서 가스계 중에서는 좀 그나마 이제 조금 인명 피해가 좀 덜 되는 할로겐 화합물을 넣으면 되는데 워낙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를 넣어가지고 또 추가적 인명 피해를 야기시키는 그런 것들로 보니까 주차 타워도 안전하진 않지. 모든 이제 화원의 중심에는 차량이 있으니까 차량의 특성을 조금 더 이해 잘하는 게 좋아. 그리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이 차량이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면 이제 이해될 수 있는 거지. 현장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면 운전자 및 동승자 또는 구조 대상자들 먼저 확인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차량 운전해 가다 보면 알잖아. 그치? 애가 타고 있어요. 그래서 애부터 구조해달라. 애 혈액형도 올려놓고 이런 것들을 보면 부모 마음이 다들 비슷한 건데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차량의 종류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시험에 나왔지만 연기가 나고 있어.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거냐 이런 거 나오고 있거든. 그러면 이게 기어가 들어가져 있는 차량인데 고장이 나서 멈춰져 있는 경우도 있고 딱 발진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차의 종류 그죠? 가스 차량이면 가스 밸브를 이제 차단하고 이런 것들 진압 방법 결정하는 거 그래서 보면 여튼 차량이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되니까 내년 시험에도 올해 시험에도 또 나올 것 같아. 그 다음 7번에 외장재에 대한 피로티간 건축물 구조상의 최악의 1, 2등을 다투는 게 피로티거든. 우리나라 이제 구조상 이제 1층을 주차장으로 쓸 수밖에 없는 형태가 있지. 이걸 갖다 이제 피로티다. 피로티는 2면에서 3면 이상이 개방되어 있는 구조가 있어서 화재로부터 안전하다라고 이제 막연한 생각을 하는데 거기 또한 주차장이 있고 가연물은 차량에 해당되거든. 이 부분들을 불을 끄려고 하는데 이게 되게 천장부가 낮은 것도 있고 되게 높은 것도 있거든. 그래서 만약에 화재가 확대되면 외벽을 타고 2층 이상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제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레포트 센터에서 발생했던 이제 레포트 센터에 대한 화재 거의 한 40명 가까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게 쌤이 약간 기록을 통해서 볼 때는 가장 놀랐었던 거지. 2층에 목욕탕이 얘기도 했었고 쌤이 이제 이 면접 자료로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한번 언급했었는데 너무 끔찍했던 거지. 그렇게 해서 미스스 보면 피로티 여기 보면 외벽은 드라이비트라고 하는 용어들도 한번 알면 좋지. 원래는 샌드위치 패널은 양쪽에 철판이고 가운데가 가연제가 돼서 위험한데
이 샌드위치 패널은 벽면이고 안에 내부에 이제 가연성 재질 놓고 바깥쪽에 알루미늄 패널을 붙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보게 되니까 이게 되게 예쁜 거야. 인테리어를 하기 쉽고. 보통 일반 건축물의 외벽을 단장하는 것들은 거의 다가 샌드위치 패널을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샌드위치 패널을 쓰는데 마찬가지로 물을 주소하면 내부의 가연제한테는 닿지 않지. 그죠? 그게 단열 효과는 또 안에 중심이지. 그러니까 참 좋단 말이지. 근데 내부로 화재가 확대되는 단점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잠시 검색할 때 드라이비트 검색해 보면 각종 많은 사고가 발생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거 니는 어떻게 해서 해결할 거야? 건물 전체에 연소할 가능성도 발생되고 진입이 곤란하고 건축 재료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하고 시공되어 있는 부분이 어딘지 또 확인되고, 그지? 가연성 외장재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유럽권이랑 진짜 많이 차이가 있는데 외국은 4층 정도 되거든요. 4층부터는 외벽이 무조건 불연으로 돼 있어. 4, 5층부터는. 그래서 외국의 건축물은 도로로 돼 있는 외벽이 많아. 그치? 그래서 약간 투박스럽잖아. 근데 불은 절대 안 돼. 이제 알다시피 옛날 프랑스인가 거기에서 이제 그 엄청나게 큰 화재가 발생해. 도심지 거의 다 불로 불탈 정도로. 그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법이 엄격해진 거지. 근데 지금 우리는 최대한 자동 소화 설비를 설치되어 있는 엄청 이제 안전상으로 보면 되게 이제 진화가 됐지. 하지만 취약한 지구랑 같이 있었을 때는 이제 전파는 막을 수가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그걸 한번 보면 되겠네. 그래서 그 다음에 풍속, 풍량 등에 대한 외장재, 확대, 불확대 이런 것들 보면 되겠고, 현장 대응 절차를 보게 되면 거점 소방 차량 지정하고 내부 화재할 때는 그죠? 화점층에 진입해서 한꺼번에 소화하고, 그리고 이제 가연성 외장재는 천정, 벽면 내부 화재 때는 이렇게 하고, 최선기 정도로 퍼졌다는 것들은 이렇게 판단 절차를 내리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전통시장이지. 전통시장만 나오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우스개를 많이 했지만 전통시장만큼 화재로 취약한 데가 잘 없지. 그리고 이게 개인의 재산이지만 정부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속하거든. 근데 정부 지원이 완벽해 줄 수는 없고, 하지만 전통시장과 최근의 개정법은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뭘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화재 알림 설비가 우선시 설치되는 장소로 이해하면 되지. 화재 알림 설비 설치 대상이다 생각하고. 선생님이 이제 이 전통시장은 역사와 전통이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은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 그러니까 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어떠한 요건에 만족되는 이렇게. 그래서 보통 보면 한 20, 30년밖에 안 되는데 전통시장인 거거든. 근데 이거 우리가 뭐 반만 년의 역사, 그지? 조선왕조 500년 막 이렇게 딱 하면 100년도 안 되는 시장이 무슨 전통시장이고 거기 계신 소방설비를 왜 세금으로 내줘야 되는지 쌤도 약간 의아하는데 가보면 이제 뭐 빨리 뭐 해달라 뭐 이렇게, 그지? 근데 되게 취약하긴 해.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지어지고 이게 장사가 되게 잘 됐었으면 이게 뭐 거기 있는 이제 상인들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설비를 계속 현대화시키면 되는데 보통 이제 되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또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하는 거니까 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렇다 하라는 거지. 그래서 진입로가 협소하고 소방차가 거의 못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시장 중에 가장 많이 발생됐던 부분들은 결국 서문시장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여러 번 발생했었죠, 화재가.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약간 현대화되어 있는 건물 전체의 시장의 형태 건물은 그죠? 진입로도 굉장히 여러 군데고 피난로도 여러 군데라 가지고 탈출은 굉장히 최적이 되어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가연성 물질이 적재되어 있는 형태가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탈출로가 많은 반면에 화재 확대도 너무 빨라가지고 인명피해가 불가피해지는.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는 서문시장이 이렇게 했을 때 야간에 화재가 발생해서 재산적 피해만 많이 났던 거. 그죠? 근데 이제 뭐 보험 이런 것들 다 가입되어 있는 부분들이 일정 이상 있으니까 사람만 안 죽으면 충분히 뭐. 그래서 요거 보면 연기가 다량이 발생하고 그리고 미로식 구조로 많이 되어 있고 1층 상가 2층이 주택되어 있는 형태가 되게 많다라는 것들. 그래서 밑에 보면 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들은 1층, 2층이 시장이고 그 위가 이제 공동주택이나 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수신기가 연동되는 타입이 아닙니다. 연동되는 타입이 아니라는 것은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거지. 근데 시장에 불나면 그걸로 옮겨가잖아.
그런 부분은 좀 우려가 많이 되더라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안전관리자를 하나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제, 그리고 이제 소방서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열린 법이 있지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지. 그렇게 한번 보고 넘어가서 9번에 항공기 화재입니다. 무한에 대한 항공기 화재로 봐야 될지, 그 항공기 화재는 항공기 자체에서 결함이 있었던 부분들이지만 그게 화재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그런데 이제 하강하고 있는 중에, 그죠? 멈추는 형태인데 그게 안전하기 위해서 쌓아놓는 담이 약간 콘크리트 형태라서 거기에서 충격이 돼서 다시 또 이제 발화가 되고, 그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대형 화재, 엄청난 심각한 화재로 발생했었지. 근데 쌤이 이제 그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이런 거야. 항공기 안에는 자동 소화 설비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전세적인,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 있는 그게 항공기 관련돼 있는 게 매뉴얼이 있더라고. 거기도 없어. 그죠? 그래서 그거에서 약간 좀 아직까지도 좀 신기하고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기껏 해봐야 초동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뭐 소화기. 그런데 실을 만한 곳도 쉽지 않기는 않겠더라고. 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없죠. 미분무 외에는. 그 미분무도 구획된 공간에서만 가능하고 한정적이거든. 그리고 유류를 같이 동반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미분무는 적응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럼 가스를 갖고 와야 되는데 가스를 실 만큼 이 가스도 위험하거든. 가스 용기도 과가스 안전관리법을 따라야 되고. 그래서 이게 고압으로 압력이 올라갔었을 때 그 용기가 견디는 부분도 고민해야 돼.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부분으로 있구나.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행기 내부는 거의 다가 불연화로 많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불가피하게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는 그냥 이제 하강하잖아. 그러면 그 인근에서 준비되어 있던 소방대가 조속히 가서 소화 진압을 해서 인명을 구출한다. 이게 핵심 키인 것 같더라고. 차라리 이제 뭐 바다 같은 데서 떨어졌었으면 거기 이제 이렇게 뭐 튜브를 펼쳐가지고 내려온다든지 가능할 텐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락, 뭐 공중, 지상 충돌 등등 인화성이 높은 연료죠. 그래서 약간 항공유도 휘발유와 나프트하고 사이쯤 됩니다. 똑같습니다. 휘발유 같은 걸 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똑같고, 밑에 현장 뭐 대응 절차는 화재가 발생하면 이제 각종 공항에 무조건 소방대는 24시간 운영할 수 있게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소방대 24시간 근무자도 있고 뭐 어떻게 근무하고 있고 몇 대가 있느냐 이런 것도 좀 더 좀 필요하지 않으면 더 늘리고, 그렇지? 그리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전파, 기관 전파, 안전장구 착용, 용수 대책 하고, 그리고 이제 약재에 대한 부분들. 그 지금 나와 있는 건 포 다량 살포도 있고 팽창포를 써도 되고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샌드위치 파넬. 요것들은 아까 봤던 드라이비트의 연장선상인데 각종 사건 사고가 많지. 지금도 20년 넘었습니다. 20년. 그치? 근데 유치원 애들이 이제 뭐 1박 2일 이렇게 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이제 가잖아.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같이 있는 형태로 갔었는데 그 쌤이 그 명칭을 제가 까먹었는데 인명피해가 20몇 명이 죽어. 그치?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고 선생님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갔었는데 그게 핵심은 그 건물 자체가 샌드위치 패널로 돼 있어. 불법 증축이지. 원래는 2층짜리인데 3층을 증축하고 이게 건축하기 엄청 용이한 형태의 샌드위치 패널이거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선생님이 컨테이너 생각해 봅니다.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커피숍 있잖아. 선생님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거기 있는 사례를 많이 봐서 싫어하는 걸 아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건축적인 측면에서 화재를 빼면 단열도 좋고 설치도 간단하고 시공도 간단하고 너무 좋은 거야. 그지? 그런데 전문 소방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 엄청, 그래서 만약에 그런 카페를 간다면 가지도 말고, 그리고 거기서 사진 찍지 말고, 그지? 남들이 웃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양쪽이 철판이고 가운데 가연재가 있는 거야. 왜 불연재를 안 씁니까? 그 불연재가 만만한 불연재가 없는 거야. 유리섬유를 쓸 거야. 아니면 뭐 별도 유리섬 뭐 이제 불연재가 있거든. 근데 걔네들은 또 수분을 먹으면 얘가 불연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단점이 있어. 그래서 기껏해야 지금 나와 있는 형태가 샌드위치 패널에 해당되는 부분이지. 그냥 내부가 폴리우레탄으로 많이 돼 있거든. 폴리우레탄이 가볍고, 그지? 약간 일정 부분 난연성이 있고 불이 타긴 하지만
그리고 그 단열 효과가 엄청 좋단 말이지. 그래서 건축 자재로는 너무 좋은데 불만 났다고 하면 내부가 가열돼서 불이 나는 순간 외부에서 아무리 물을 쏴도 안 꺼지는 거지. 그래서 폴리우레탄을 일정 수준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죠? 난연성은 없구나. 난연성은 없는 걸로 보면 되겠어요. 그렇게 보고. 그거 보면 샌드위치 파넬은 플래시오버 도달 시간이 짧고 유독가스가 엄청 많이 나와서 정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무창충 구조로 되는 부분들 보면 이제 구조변이 그래서 울산이죠. 울산도 지금도 한 10년 됐나? 그때도 소방관이 3명 죽습니다. 나이트 건물이 화재 발생해가지고 천장이 내려앉는 바람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샌드위치 패널로 구조로 되어 있던 걸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끔찍하지. 그리고 샌드위치 패널에 전기 분전함이 묻혀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열화상 카메라로 수시로 확인하는 그러한 것들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11번에 ESS. 지금 이제 소화 진압에 대해서 이제 전술 교본에 의거해서 여러분 배울 텐데 이런 류에서 화재들 다양성 이게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나와 있는 게 10번인데 10번을 꼼꼼하게 봐야 이제 이 약간 확장되어 있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항상 질문은 3분의 답을 할 때 화재 성격이 뭐냐, 소화 진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 외에 특정 조건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 내용들입니다. ESS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리튬 이온이라서 금속의 리튬과는 전혀 다른 성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리튬 이온 관련해 있는 부분들은 이건 복합적인 화재인 거지. A급 성격도 있고 B급도 있고 전기도 통하니까 C급이고 금수성 물질에 가까워서 D급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서 웬만한 소화약제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무조건 온도를 식힐 수 있는 냉각 소화만 가능한데 물하고는 또 상극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다량 주수로 온도를 계속해서 낮추지 않으면 이제 답이 없는 거지. 반갑습니다. 아래쪽에 절차 그리고 소화 진압 시 전기전행 장치 같은 경우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 그래서 불소가 많이 나와가지고 소방관이 질식되는 사고도 많이 있었거든. 그렇죠? 그거 이해하고 넘어가서 데이터 센터 똑같습니다. 전기전행 장치 걸로 정리합시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그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가 엄청 많이 생기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지금 CPU 이런 것들 막 나오잖아. AI 이런 것들. 그래서 데이터 센터 해가지고 냉각에 관련돼 있는 부분, 방열에 관련돼 있는 부분, 컨테인먼트라고 해서 공조를 엄청나게 크게 해서 냉각을 급속히 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제 고민해 보면 되지. 컨테인먼트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공조를 어떻게. 보통 보면 이제 전산실 이렇게 보면 바닥, 액세스 플로어라고 하죠. 액세스 플로어는 밑에 있는 배관 배선이 지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급기를 찬 공기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위쪽에 데이터 센터 데이터하고 나오는 열기를 위로 해야죠. 위로 천장 부분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방식을 많이 쓰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약간 이제 개념적으로 조금 연관되는 말은 항온항습기라고 해서 이 데이터 센터는 일정 온도와 일정 습도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내용들 딱 얘기하고 밑에 봤더니 이런 쭉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소화 진압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배터리 화재 똑같이 갖고 오면 되겠어. 끝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똑같은 내용이지. 리튬이온 배터리까지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죠? 쌤이 요거 하나당 한 30분 전후로 해서 마무리를 해야 보고 또 한번 숙지하고 그리고 편하게 좀 듣고 그리고 이 내용이 숙지가 됐었을 때는 친구들하고 토론도 해보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스터디 가장 큰 핵심은 지식에 대한 교류도 먼저 중요하지만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조언 그리고 날카로운 응용될 수 있는 날카로운 질문 이런 것들이 토대가 되는 형태 그리고 몇 번 얘기하지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조금 이렇게 질러도 될까로 말해야 전달이 돼. 그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살살 얘기해도 됩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쌤이 약간 좀 듬성듬성 얘기할 테지만 턱은 당기고 눈은 면접관의 턱을 보는 게 제일 좋거든. 면접관의 턱을 봐야 눈을 마주치는 게 좋은데 눈싸움 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쌤도 약간 좀 그거 잘 못하거든. 눈을 잘 못 마주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턱을 봤다가 눈 안 봤다가 턱 안 봤다가 눈 안 봤다가 눈 안 봤다가
안 봤다가 눈 안 봤다가 하고, 그지? 그리고 약간 어깨는 약간 이제 가슴은 약간 이제 젖혀지듯 올리고 턱은 당기고 이렇게 되는 이게 바른 자세죠. 이제 우리 그 체력학원 가서 배웠잖아 이렇게, 그죠? 견갑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다음에 어깨는 약간 내리고, 그리고 손은 약간 자연스럽게 하는데 너무 많은 제스처, 많은 거니 이게. 안돼, 그죠? 이때는 뭐 그 뭐 할 때 사람 설득할 때 뭐 있잖아, 막 재밌게 할 때 이런 것이 약간 어떻게 보면 가끔씩 이렇게, 아니면 내가 경험을 했다 그럼 경험했다고 하는 부분들 매달려 있었을 때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약간 이제 경찰들은 그 이제 간호 쪽 했었던, 또는 이제 뭐 구조구급하는 이제 있잖아, 구급을 하는 그 형태, 그죠? 예. 그런 형태에서는 약간 이렇게 좀 제스처, 그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과하지 않은 형태로 그렇게 해서 준비해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쌤이 이게 자주자주히 갈 테니까, 그죠? 지금 원래 해가던 형태를 좀 더 보완하는 의미에서 듣고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늘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그치? 합격은 에듀윌 중이쌤 화이팅! 안녕!